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는 밤에 듣기 좋은 이야기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도스토예프스키의 가난한 사람들과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죽음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들려드리는 밤에 듣기 좋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감옥 안에서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에케크라테스가 황급히 동료 파이돈을 찾아갔다. 파이돈은 소크라테스의 임종을 끝까지 곁에서 지켜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케크라테스는 파이돈에게 그날에 있었던 모든 일, 즉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일을 했으며 또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자세히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파이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그날 우리는 여느 때와 같이 감옥 바로 옆 건물에 있는 재판정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우리를 감옥 안으로 들여보내주던 간수장이 나와서 지금 소크라테스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니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 그때 그들은 소크라테스의 사슬을 풀고 독을 마시라고 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잠시 동안 초조하고 불안한 시간이 흘렀다. 그러자 간수장이 다시 나와 들어오라고 했다. 우리가 들어가 보니 소크라테스의 옆에는 산티페 부인이 창백한 표정으로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나란히 앉아 있었다. 산티페 부인은 우리를 보자 이런 경우에 모든 여자들이 흔히 그렇듯 갑자기 소리를 내어 울부짖으며 넋두리를 늘어놨다. 오늘이 면회 마지막이에요. 이젠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내를 달랬다. 그리고는 잠시 동안 우리끼리만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산티페 부인이 나가자 소크라테스는 침상 끝에 앉아 몸을 구부리고 두 손을 비비며 우리를 바라보며 아주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여보게들, 만족이란 고통과 결부되어 있는 거야. 이것은 놀라운 일이지. 나는 수갑과 쇠사슬로 묶여있는 자세가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사약을 선고받고 풀려나고 보니 말할 수 없이 만족스럽단 말이야. 이걸 보면 분명히 하느님은 두 가지 상반된 것을 함께 즐기고 싶어 하신단 말일세. 고통과 만족을 동시에 묶어놓고 한쪽이 없으면 다른 쪽도 경험할 수 없게 하시는 거지. 소크라테스는 아직 무엇인가 더 말하고 싶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함께 있는 크리톤이 문 너머로 누군가와 작은 소리로 속삭이고 있는 모습을 보자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물었다. 선생님께 독을 마시도록 명령받은 간수의 전달 내용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이야기를 나누지 말라고 합니다. 독약을 선고받은 사람이 흥분되면 약의 효과가 약해져서 2번, 3번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문제야. 2번이고 3번이고 얼마든지 마셔주지. 나는 자네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 그리고 평생을 통해서 성현의 길을 걸어온 사람에게는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
오히려 즐겁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를 잃고 싶지 않다는 말일세. 소크라테스는 아주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저희들을 남겨두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만족하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들 중 누군가가 말했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물론이지. 만약 자네들이 내 입장이 되었다 해도 변함이 없을 걸세. 전 생애를 통해서 방해물이었던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려고 노력해온 인간이 그 육체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유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걸세. 죽음은 육체에서의 해방이 지나지 않은 거야. 내가 종종 자네들에게 가르친 완성이라는 참뜻은 육체와 영혼과의 구별을 분명히 하고 영혼을 육체 밖에 있는 자기 자신 안에 집중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죽음은 이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자유를 선물하는 것일세. 일생 동안 예고 없이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이미 준비가 된 삶을 살아온 인간이 막상 그때가 되어 당황한다는 것은 우습지 않은가. 그런 연유로 내가 자네들과 헤어져 슬프게 하는 것은 괴롭지만 그렇다고 죽음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죽음은 내 전 생애를 통해서 염원해온 시련에 지나지 않으므로 자네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가면서도 내가 슬퍼하지 않는 데 대한 변명일세. 나의 이 변명은 내가 법정에서 한 변명보다 더 믿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하면서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하고 케베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육체를 떠난 뒤에 영혼이 티끌이나 연기처럼 소멸하거나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또 믿을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일은 선생님 말씀대로라고 해도 좋겠죠. 그러나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면 이것은 인간의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오라, 자네 말대로야. 소크라테스는 명쾌하게 말했다. 물론 그것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네. 옛 성현의 가르침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저승에 가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때까지 거기서 계속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지. 이 가르침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사람들은 죽어서 태어난다는 사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갖 동물이나 식물들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할 커다란 이유가 있는 거야.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생존에 있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할 게 없어. 죽음은 오직 새 삶으로의 변화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까 말일세. 이런 사실은 다음과 같은 추론만으로서도 충분히 믿을 수 있지. 즉,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다시 태어날 영혼들이 존재하고 있는 저 세상의 생활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은 인간만의 가치란 말일세. 그러고 나서 소크라테스는 우리들이 전에도 여러 번 들은 바 있는 존증, 즉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지식은 다만 기억에 불과하다는 예를 들어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만약 우리의 영혼이 현세 이전에는 살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 기억이란 있을 수 없네. 그러니까 설령 인간의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이례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사물을 알고 또 기억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이상 영혼은 육체와 더불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확신이 나의 지론이네. 그러나 우리들의 모든 지식이나 영혼이 있는 전세의 생활에 대한 기억일 뿐이라고 생각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걸세. 인간의 육체에서 독립된 불멸의 영혼이 존재한다는 데 대한 중요한 증거는 다음과 같은 점을 말할 수 있지. 즉 우리들의 영혼에 대해서 가장 원초적인 것은 아름다움이나 선함, 정의나 진리에 속하는 관념이라는 점. 그뿐만 아니라 이들 관념이 영혼의 본질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기 바라네. 그리고 이들 관념은 죽음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혼도 죽음에 속하는 것이 아니란 말일세. 소크라테스는 조용히 말을 끝냈다. 우리들은 모두 잠자고 있었다. 다만 케베스와 심미아스만이 작은 소리로 무엇인지 속삭이고 있었다. 지금 자네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소크라테스가 물었다. 자네들이 내가 방금 말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 생각을 말해주게. 만약 자네들이 내 말에 찬성하지 않고 더 좋게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설명을 알고 있다면 숨김없이 이야기해 주겠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심미아스가 입을 열었다. 저는 선생님의 말씀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이 선생님을 언짢게 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말일세.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코 그것을 불행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네. 이런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게 한다는 것이 참 힘이 드는군. 자네들까지 그걸 믿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야말로 말할 나이도 없지 않겠는가. 지금의 나는 평상시와 조금도 다름없는 정신 상태로 있네. 쓸데없는 걱정은 말고 어서 자네의 의문나는 점을 솔직히 물어주게. 그럼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미아스는 말했다. 저에게는 선생님께서 영혼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 제대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단 말인가? 소크라테스가 물었다. 그러자 심미아스가 이어 말했다. 선생님께서 영혼에 관해서 하신 말씀은 현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비교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악기의 현만을 생각할 때는 육체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현악기가 내는 소리는 육체적인 것도 아니고 죽음에 속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악기가 깨지고 현이 끊어져도 그 악기가 낸 소리는 결코 죽은 것이 아니며 깨진 뒤에도 어디엔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기의 소리는 팽팽한 현에 긴장을 가함으로써 생기는 것만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육체의 여러 가지 요소를 어떤 관계에 연관시켜 놓음으로써 결합되어 파생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악기의 소리가 그것을 형성하고 있는 일부분이 깨짐으로써 소멸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도 육체를 형성하고 있는 일부분이 깨짐으로써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여러 가지 병이나 노세, 편중에 의해서 육체가 해체되어 그 결과로 영혼도 소멸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심미아스가 말을 끝냈을 때 나중에 서로 나눈 말이지만 그때 우리들은 불안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영혼의 불멸에 관한 소크라테스의 말을 믿어야 될지 망설이는 가운데 강한 반대의 논증이 나와서 우리를 괴롭혔던 것이다. 우리들은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된 것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도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다. 나는 종종 소크라테스의 언행에 대해 경이로운 감명을 느끼고 있었으나 이때처럼 놀란 적은 없었다. 소크라테스가 조금도 난처함 없이 답변을 하는 태도는 놀라운 일이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심미아스의 공격적인 말에는 조금도 언짢아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는 관대함과 평정은 참으로 놀라운 태도였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심미아스의 말뜻을 확인한 다음 참으로 지혜로운 재주를 발휘하여 우리들의 의혹을 풀어주었다. 나는 그때 소크라테스의 오른편 침상 옆에 낮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는 나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었다. 이런 경우 소크라테스는 나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있었다. 그래서 이때도 나의 머리를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바이돈, 자네는 이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나? 네? 아니지. 잠깐만 나와 내기를 할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자네는 내일 머리를 깎도록 약속하는 거야. 단 내가 조금 전에 말한 문제에 대해서 훌륭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경우에 말이지. 만약 내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면 나는 오늘 내 머리를 깎아버리겠어. 나는 웃으면서 승낙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심미아스를 향해서 말했다. 심미아스, 자네 말대로 영혼은 현악기 소리와 비슷하네. 그래서 악기 소리가 형과의 바른 관계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육체의 모든 요소들 사이에 일정한 관계에서 생기지.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모든 지식은 자신의 뛰어난 재능과 지혜로 깨닫고 있는 것이 기억이라면 모순되지 않은가? 만약 영혼이 육체의 각 부분에 일정한 관계의 결과라는 말이 어떻게 성립되겠나?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모든 지식이 뛰어난 재능과 지혜를 통해 기억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독립된 그 자신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네. 이 밖에도 현악기 소리와 영혼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네. 즉 악기의 소리는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그러나 영혼은 자기 자신의 생활을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지. 악기의 소리는 악기의 상태를 스스로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되네. 그리고 소리는 악기에만 의존하지. 하지만 영혼은 육체에서 독립해 육체의 상태를 자유로이 바꿀 수가 있다네. 예를 들자면 지금 나의 육체의 모든 요소들은 어제와 똑같이 정당한 상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자네들도 알고 있다시피 내가 크리톤이 권하는 대로 이 감옥에서 도망쳤다면 지금 이렇게 형의 집행을 기다리면서 자네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니까. 내가 크리톤의 권유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공화국의 판결을 따르는 편이 도망치는 것보다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세. 이것은 곧 악기의 소리가 악기의 파멸을 선고한 것이 되는 거야. 즉 내 속에는 자신의 불멸의 본원을 알고 있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이유가 된다는 걸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나는 내 자신의 내부에 육체를 넘어선 자유로운 본연적인 것이 존재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걸세.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불멸임을 믿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일세. 소크라테스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리고 만약 영혼이 불멸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 영혼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육체가 사멸한 뒤에도 영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세. 왜냐하면 영혼은 불멸하여야 하고 그 영혼이 이 세상에서 얻은 것을 다른 생활로 승화시키는 지혜와 같다면 그것들을 될 수 있는 한 훌륭하고 바른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네. 그러고 나서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하지만 여보게들, 이젠 몸을 씻어야 할 시간이 되었나 보군. 몸을 깨끗이 씻고 나서 독을 마시는 편이 좋겠지. 여자들에게 시체를 씻기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말일세.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을 때 크리톤은 그의 아이들을 죽은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대답했다. 크리톤이요, 내가 늘 말해온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새로울 것은 없어. 자기 자신을,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거지. 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자네들은 나를 위해서, 나의 애들을 위해서도, 또 자네들 자신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일이 되는 거야. 새삼스럽게 약속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걸세. 약속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크리톤이 물었다.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네. 소크라테스는 담담하게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여보게들, 자네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란 말인가. 잠시 후면 싸늘해지고 또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크리톤에게 믿게 할 수 없을 것 같군. 이렇게 말한 다음 소크라테스는 일어나 옆방으로 몸을 씻으러 갔다. 크리톤이 그의 뒤를 따랐다. 손짓으로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방금 들은 이야기와 우리의 기둥이며 스승이며 지도자였던 분을 잃지 않으면 안 되게 된 불행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기다리고 있었다. 소크라테스가 목욕을 끝냈을 때 그의 아이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소크라테스에게는 2명의 어린아이와 장성한 1명의 아들이 있었다. 동시에 그의 하녀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잠시 동안 소크라테스는 아이들을 비롯해 하녀들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 우리들이 있는 곳으로 왔다. 주인은 이미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얼마쯤 지나자 관리가 들어왔다. 그는 소크라테스에게 말했다. 소크라테스요, 당신께서는 나에게 조금도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는군요. 여태껏 내가 독을 마실 때가 되었다고 알리러 오면 어떤 죄인이건 간에 모두 화를 내고 욕을 하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나는 얼마 전부터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야말로 이곳에 온 죄인들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선량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나를 나쁘게 생각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께서는 당신에게 이런 형벌을 선고한 사람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들을 미워하십시오. 나는 다만 독을 마실 때가 되었음을 알려드리러 온 것뿐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되도록 편안히 받아들이시도록 마음의 준비를 갖춰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며 그 관리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고개를 돌린 채 황급히 나가버렸다. 그럼 안녕히.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 생각합시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한 다음 우리에게로 얼굴이 돌렸다. 저 관리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여러 날 동안 여기서 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지. 그러는 동안 나는 그가 매우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 지금 또 얼마나 마음속 깊이 나에게 대해서 슬퍼해 주었던가. 그럼 크리톤 명령대로 해주게. 준비가 되었으면 독약을 가져오도록 전해주게. 크리톤이 당황해하면서 말했다. 선생님, 아직 태양이 중천에 있습니다. 더 늦은 뒤에라도 괜찮지 않습니까? 또 대개 사람들은 밤을 즐기고 사랑의 만족을 취한 뒤 독을 마신다고 합니다. 서두르실 필요가 없는데요. 아직도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아닐세, 크리톤. 이어서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그 사람들이 취한 행동은 모두 제각기 자기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걸세. 그러나 나는 그들처럼 생각하지 않거든. 좀 늦게 독을 마신댔자 내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자기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데 지나지 않는 거지. 자, 어서 가서 독을 가져오도록 일러주지 않겠나. 크리톤은 이 말을 듣자 문 앞에 서 있는 간수에게 손짓했다. 그러자 간수는 잠시 후 소크라테스에게 독약을 마시게 할 집행인을 데리고 왔다.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데 좀 가르쳐 주시오. 소크라테스는 침착한 음성으로 집행인에게 말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것을 마시고 나서 다리가 묵직해질 때까지 걸어 다니는 겁니다. 다리가 무겁다고 느껴지면 침대에 누우십시오. 그때 독약이 효력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행인은 이렇게 말하며 독이 든 잔을 소크라테스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잔을 받았다. 그리고는 밝은 표정으로 평상시대로의 안색과 눈길로 집행인을 바라보면서 물었다. 당신은 이렇게 사람에게 독을 마시게 하는 일이 하느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인이 대답했다. 선생님, 우리는 명령받은 일만을 수행할 뿐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나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가는 일이 늦지 않게 이루어지도록 하느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모두들 그 기도를 드립시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하고 천천히 독이 들어있는 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리고는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단숨에 비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울음을 참고 있었지만 소크라테스가 독을 마시는 광경을 목격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울지 않으려고 마음먹었으나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끝내 나는 외투 속에다 머리를 묻고 울었다. 나는 소크라테스의 불행을 슬퍼하여 운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스승을 잃은 나 자신의 불행이 더 슬퍼서 울었던 것이다. 나보다도 먼저 견디다 못해 울고 있던 크리톤은 마침내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한참 동안을 앞으로 두르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여보게, 왜들 일어나? 소크라테스의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여자들을 울리고 싶지 않아서 이곳에 못 오게 했네. 죽음은 장엄한 침묵 가운데
맞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엄숙한 과정인 걸세. 조용히들 하지, 남자답게. 우리들은 간신히 울음을 참았다. 소크라테스는 얼마 동안 잠자코 걸음을 옮기고 있더니 드디어 다리가 무거워졌다고 하면서 침상으로 가 똑바로 누웠다. 독약을 가져왔던 지팽인의 말대로 하였다. 소크라테스는 꼼짝도 않고 누워 있었다. 그가 이따금 소크라테스의 다리를 만져봤다. 잠시 후에 지팽이는 소크라테스의 한쪽 다리를 누르고 감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아무런 감각도 없다고 대답했다. 이윽고 지팽이는 소크라테스의 다리를 재차 눌러보고 나서 이미 몸이 싸늘하게 식어 죽음이 찾아왔음을 우리들에게 알렸다. 심장까지 싸늘해지면 끝이 나는 겁니다. 지팽이는 사무적으로 말했다. 냉각 현상이 아랫배 부분까지 왔을 때 소크라테스는 갑자기 자기 몸 위에 덮여있던 천을 제치며 말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크리톤, 아소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네. 기억해 두었다가 갚아주는 일을 결코 잊지 말아주게. 그의 말은 분명히 이러한 방법으로 자기를 이 세상의 생활에서 구원해준 의술의 신에 대한 감사를 뜻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알겠습니다. 크리톤이 힘없이 대답했다.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소크라테스는 이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금 있자 소크라테스는 경련을 일으키는 듯 미미하게 몸을 움직였다. 그러나 그의 눈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크리톤은 소크라테스에게 다가가서 그의 눈을 감겨주었다. 어두운 폭풍이 무너지고 있는 밤, 가난한 어부의 오막살이한 잔이는 난로가에 홀로 앉아 누더기 조각의 낡은 돛을 깁고 있었다. 바람은 윙윙 울어대고 비는 작은 들창을 사정없이 때리고 거센 물결은 바닷가로 밀려들며 울부짖었다. 그 요란한 소리가 끊임없이 잔이의 귀를 어지럽혔다. 바깥은 굉장한 날씨로 불안하도록 어둡고 추웠다. 하지만 가난한 어부의 오막살이 안은 따뜻하고 아늑했다. 바닥은 마른 흙 그대로였지만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난로에는 마른 나무들이 바작바작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고 통나무로 짠 찬장에는 말끔히 닦은 접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방 안 구석에는 흰 천으로 덮은 낡은 침대가 놓여 있는데 아무도 누워있지 않았지만 방바닥 위에 펼쳐놓은 커다란 요 위에는 5명의 어린애들이 바다가 울부짖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어 있었다. 지금까지도 자니의 남편은 바다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어쩌면 빈 배로 돌아올 수가 없어서 어두운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어둡고 추운 밤에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기잡이를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은가. 가족들을 굶주리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파도와 바람의 무시무시한 요동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따금 날카로운 갈매기의 울음소리가 어둠을 찢고 들려왔다.
빗발이 점점 거세졌다. 그녀의 마음은 차츰 불안으로 흔들렸다. 그녀의 머릿속에 난파라는 무서운 환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배는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사람들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무서웠다. 낡은 벽시계는 쉰 듯한 소리로 그러나 제법 착실히 시간을 따라 흘러가고 있었다. 똑딱, 똑딱. 지금 아이들은 깊은 잠의 바다에 빠져 있다.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지금도 남편은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추위와 폭풍의 바다에서 식구들을 위해 시시각각 닥쳐오는 숱한 위험 속에 몸을 내맡기고 그 사이 그녀 역시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흐린 램프 불빛을 벗삼아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한가? 낮과 밤을 구별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훌륭한 일일까? 그녀의 어린 아이들은 여름이건 겨울이건 맨발로 돌아다니고 밀가루 빵 같은 것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겨우 보리밥이나마 굶지 않고 먹게 되면 고마운 일이다. 어쩌다 가끔 생선은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앓지 않고 건강하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하느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다. 가난한 생활은 그렇다 치고 바람과 바다는 왜 저토록 무서운 소리로 울부짖는단 말인가. 그이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몰라. 하느님, 아무쪼록 그이를 지켜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잠을 자기에는 너무나 걱정이 앞섰다. 그녀는 일어서서 두꺼운 겉옷을 걸치고 등불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남편이 돌아왔는지 바다의 풍량이 다소 잠잠해졌는지 또 등대에 불이 켜져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밖은 어두웠다. 가늘지만 세차게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을러기 해변에 반쯤 쓰러져 가는 낡은 오막살이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마치 그 오막살이는 빗속에 잠겨있는 작은 섬처럼 보였다. 썩어 검은 벽에 낡은 문이 달려 있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덜컹덜컹 소리를 냈다. 바람은 마치 휩쓸어 갈 듯이 이 초라한 오막살을 향해 몰아쳤다. 문은 처량한 소리를 질렀고 지붕 위를 덮은 갈대잎은 마치 구원을 청하듯이 웅성거렸다. 그녀는 오막살이 문 앞에 서서 찌그러진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안은 몹시 캄캄했다. 저 불쌍한 병자를 돌봐주는 걸 깜빡 잊고 있었구나. 밤이 되면 병세가 더 나빠진다고 마을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정말 저희는 혼자 몸으로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지. 이렇게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고 나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지 않을까 귀를 기울여 봤다. 그러나 집안은 조용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자니는 문 앞에 선 채 생각했다. 딱하게도 자기가 가족들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될 때 병이 나다니 정말 야속도 하지. 둘째 아이를 낳자마자 과부가 되어 모든 집 안팎일을 혼자 도맡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 병이 났으니 이게 무슨 병고람?
그녀는 몇 번이나 문을 두드려 봤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이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니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만큼 바람 소리도 요란스러웠다. 괜찮아요. 잠들었으면 일어나지 않아도 좋아요. 바람은 그치지 않았다. 추위와 비에 젖어 몸이 으쓱으쓱 떨려오기 시작했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발길을 돌렸을 때 돌연 겉옷을 채갈 듯한 강한 비바람에 문이 열렸다. 그래서 그녀는 오막살이 안으로 들어갔다. 비에 젖은 등불이 어둡고 적막한 집안을 비쳤다. 안은 밖과 마찬가지로 축축하게 젖어 음산하고 추웠다. 오랫동안 집안에서 불을 지핀 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붕의 이곳저곳에서 빗물이 떨어졌다. 쪽문 반대편 지저분하게 쌓여있는 집더미 위에 과부가 누워 있었다. 머리는 뒤쪽으로 처져 있었고 창백한 얼굴은 싸늘하게 입을 벌린 채 고통과 절망의 표정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무엇을 잡으려는 듯 뻗은 여인손은 갈대로 엮은 침상 밑으로 축 늘어져 있어 시체임이 분명했다. 죽은 엄마의 발밑에 놓인 더러운 포대기 속에는 두 어린 것들이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곱슬머리에 볼이 귀여운 어린애가 얼굴을 찌푸리고 금발의 머리를 서로 맞대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죽음이 가까이 있는 것도 폭풍의 성난 울부짖음도 모르는 평화로운 모습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엄마는 죽어가면서도 아이들의 발을 커다란 헝겊 조각으로 감싸주고 자기의 옷을 아이들에게 걸쳐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한 아이는 자그마한 손을 볼에 밀어놓고 다른 아이는 목에 귀여운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 아이들의 숨소리는 조용하고 순조로웠다. 어느 누구도 아이들의 평화스러운 잠을 방해할 수 없었으리라. 그러나 폭풍은 점점 거칠어질 뿐이었다. 지붕에서 새는 빗방울이 죽은 이의 이마에 떨어지며 흘러내렸다. 마치 우울하게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 위에 눈물방울처럼 말이다. 마침내 그녀는 비바람 속을 뚫고 단숨에 집으로 돌아왔다. 겉옷 밑에다 무엇인가를 감춰 가지고 있음이 분명했다. 심장 뛰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려왔다. 누군가가 뒤쫓아오는 것 같아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다. 집에 돌아오자 그녀는 가져온 짐을 침대 위에 놓고 허둥지둥 포대기로 덮었다. 그런 다음 의자를 가져다가 침대 옆에 놓고 그 위에 앉았다. 그리고는 침대 끄트머리에 머리를 묻었다. 자신의 돌발적인 행동에 파랗게 질려 흥분하고 있었다. 그녀의 양심은 괴로움의 스스로를 비난하고 있는 듯했다. 자기 감정을 못 이겨 이따금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이제 그이는 뭐라고 할까? 내가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5이나 되는 애들 돌보기에도 허덕이면서 이 무슨 못난 짓이란 말인가? 그이가 돌아오셨나? 아니야. 차라리 나를 때려주긴 했으면 속이 편할 텐데 그이가 뭐라고 한다면 좋아. 차라리 단숨에. 그때 문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온 모양이었다. 그녀는 몸을 떨면서 일어섰다.
또 바람이 문을 두드린 거야. 하느님, 왜 이런 못된 짓을 저질렀을까요? 어떻게 그 일을 대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불안 속에서 온갖 괴로운 상념으로 안절부절하면서 오랫동안 침상 옆에 묵묵히 앉아 있었다. 비는 멎어 있었다. 어느새 새벽이 잿빛으로 펼쳐졌다. 그러나 바람은 여전히 울어대고 바다는 포효를 멈추지 않았다. 그때 느닷없이 문이 열렸다. 그리고 방 안으로 신선한 습기 띤 바깥 공기가 흘러들어왔다. 키가 훤칠한 검게 탄 어부가 젖은 그물을 끌면서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말했다. 지금 돌아왔어, 자니. 어서 오세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지만 일어선 채 머뭇거리며 제대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지독한 날씨인데. 정말 그래요. 무서운 날씨였어요. 그런데 고기잡이는 어땠어요? 말도 마. 한 마리도 안 걸렸다니까. 그물만 찢겨가지고 돌아왔어. 정말 지독한 폭풍이더군. 난 오늘 밤 같은 폭풍은 처음 봤어. 바람은 악마처럼 짖어대고 배를 구슬처럼 갖고 논단 말이야. 나는 밧줄이 끊어져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삼켜지는 줄 알았어. 그동안 당신은 혼자서 뭘 하고 있었지? 어부는 집안의 그물을 끌어들여 놓고 젖은 몸으로 난로가에 앉았다. 저요? 그녀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말했다. 전 그냥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바람이 너무나 요란한 소리를 내기에 혼자 있기가 무서워서. 당신 일이 걱정돼서 말이에요. 그랬겠지. 정말 굉장한 폭풍이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지? 남편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윽고 그녀는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머뭇거리며 말했다. 여보, 시몬이 죽었어요.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요. 아마 어젯밤 당신이 그의 집에 다녀온 뒤였을 거예요. 죽을 땐 괴로웠겠죠. 아이들 생각을 하면 전 가슴이 메어져요. 아직 젖먹이를 둘씩이나 놔두고 죽었는걸요. 밑에 애는 아직 말도 못하고 큰애는 겨우 기어다니기 시작한 정도인데. 참, 기막힌 일도 다 있군 그래. 그는 참다 못해 목을 긁으면서 말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선 아이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되겠군. 잠이 깨면 엄마를 찾을 텐데. 하지만 아니야. 어떻게든 함께 살아봐야지. 여보, 빨리 가서 데려와요. 그러나 여자는 앉은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왜 그래? 싫은가? 아이들이 데려오는 게 맘에 내키지 않아? 왜 그러는 거야, 자니? 이윽고 그녀는 일어섰다. 그리고 잠자코 남편을 침상 옆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는 덮었던 포대기를 벗겼다. 거기에는 죽은 이웃 여인의 두 어린애들이 평화로운 꿈속에서 잠의 나라를 여행하고 있었다.